오늘은 조선을 그린 천재화가 김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테마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김홍도를 천재화가라고 했으니 김홍도는 왜 천재화가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천재가 됐나,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는 왜 천재화가인가, 김홍도의 작품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작품이죠. 김홍도의 씨름도입니다. 이 씨름도는 단원 풍속 화첩이라는 그림책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책 안에 25점의 김홍도의 풍속화가 들어있습니다. 크기가 A4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작죠? 이 속에 몇 사람이 지금 그려져 있을까요? 3초 안에 맞춰보세요. 1초, 2초, 3초. 22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22명이니까 많이 그려져 있죠. 이 22명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단오입니다. 뭘 보고 아셨죠? 네, 부채입니다. 우리 풍습에는 단오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채를 선물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단오면 음력 5월 5일인가요? 그렇죠. 더위가 오기 전에 더위 먹지 말고 열심히 여름에도 일하라고 이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부채를 나눠주긴 했었죠. 자, 이 씨름도 속에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신발은 두 사람이 벗어놓은 신발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발의 모습이 좀 다르죠? 신발의 모습이 좀 다르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신발은 집신처럼 보이죠? 위에 있는 신발은요? 고무신은 이때까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가죽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로 놓고 봤을 때는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신발의 주인공은 지금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일 텐데, 어느 쪽이 가죽신의 주인공이고 어느 쪽이 집신의 주인공일까? 한번 맞춰보실까요? 들리는 쪽일까요? 드는 쪽일까요? 가죽신의 주인공이? 들리는 쪽일 거다. 뭐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바지. 네, 그렇죠. 바지에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리는 사람이 지금 가죽신의 주인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씨름을 하면 승패가 가려지겠죠.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은가요? 들배지기를 해서 그렇죠. 추측을 해보자면요. 워낙 역동적으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저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짐작을 해보면 사람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들배지기에서 이렇게 엎어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장면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의 표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힘을 불끈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들려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이 승패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두 사람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 씨름은 토너먼트식이죠.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나와서 씨름을 할 겁니다. 다음 타자가 누구일까요? 대기 중일 거겠죠.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 대기 중인 사람 치고는 너무 느긋하죠. 그렇죠? 왼쪽 상단에. 네.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이 두 사람입니다. 네. 갓도 벗어놓고요. 딱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이 다음에 겨루게 될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그림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중요한 것만, 그리고자 하는 것만 그려놔서 이 그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그림 속에 잘못된 그림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잘못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세가 다 다르고 표정이 다 다릅니다. 그 말은 김홍도가 이 현장을 직접 보고 그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세와 표정들을 다 다르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고 그렸을 텐데 이 그림 속에 잘못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손, 이 손과 이 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이런 실수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가 사실은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살펴보겠고요.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김홍도의 풍속화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이 속에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씨름하는 사람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원형의 구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부터 이런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씨름을 하니까 당연히 씨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선이 모이겠죠. 그러면 또 너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개구진, 재미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편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쪽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씨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외에도 바깥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좀 굉장히 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김홍도의 이 그림 속에 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마방진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자, 이 마방진은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제 숫자의 합이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2죠. 그리고 이렇게 더해도 10입니다.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누가 이길 것인가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그런데 그 긴장감이 이 숫자의 대열에서도 그 긴장감을 더욱더 이렇게 부추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방진까지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김홍도의 씨름도였습니다. 또 다른 그림, 서당 그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서당의 모습을 그린 최초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도 역시 우리에게 많이 눈에 익은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이가 훈장님께 야단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어떻게 야단을 쳤을까요? 종아리에 회초리 맞죠? 그렇죠? 지금 이 모습은 이 아이가 회초리 맞기 전일까요? 회초리 맞고 난 후일까요? 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건? 두렵고 무서워하는. 아, 무서워서 지금 울고 있으니까. 네, 또요? 옷을 내리고 있잖아요. 아, 바지를? 네. 그렇게 보인다. 또, 후라는 거는요? 반대로 맞아서 아프니까. 그러니까 맞아서. 이제 올해는 내립니다. 네, 아, 맞아서 아프니까 울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아이는 데님을, 우리가 한복에 이렇게 데님을 묶잖아요? 이 데님을 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묶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훈장님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훈장님 표정이 어떤가요? 무서운 표정이에요? 그보다는 좀 마음이 아프고 짠한 표정이죠. 보통 스승님이 어떨 때 이런 표정을 짓나요? 때리고 나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또 맞고 난 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자꾸 짐작해 보게 되고 추측하게 되고 이 상황을 자꾸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순한 그림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추측하게 하고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그런 힘이 김홍도의 풍속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였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는 자리짝이라는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지금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상투를 들고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양반으로 보입니다. 근데 양반은 우리가 놀고 먹어야 되죠. 공부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조선 후기에 양반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양반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는 잔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몰락해가는 그런 양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몰락해가는 이 양반 집안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직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식은 계속 공부를 시키는 그런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이 그림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장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대장간은 사실 열을 다루는 곳이라서 굉장히 더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옷을 이렇게 체형보다 좀 큰 옷, 그래서 살을 이렇게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덥지만 좀 위험한 불꽃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두껍게 옷을 이렇게 다 살을 가리도록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덥겠죠. 그래서 이 땀이 흐르지 않도록 머리에 이렇게 삼각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실적인지 실제로 약 100년쯤 전에 대장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판마기처럼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홍도는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사진 찍듯이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타작도죠. 그렇죠? 자, 타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몇 사람인가? 6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 혼자, 양반 혼자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도 보면 이 그림의 구도가 이렇게 나뉩니다. 이 그림 속에
거의 3분의 1은 이 사람 혼자서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 여기에 소장농들 혹은 이제 노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6명이 3분의 2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그림 속에서도 벌써 이런 신분의 차이를 이 그림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그림, 춤추는 아이, 무동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보면 악공들이 연주를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북을 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연주하는 걸 보면서 그에 맞게 장단에 맞춰서 북을 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장구 치는 사람은 고개를 푹 숙였는데 어깨가 약간 들렸어요. 흥에 겨워서 어깨춤을 추면서 이렇게 장구를 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피리 부는 사람은 지금 볼에 이렇게 잔뜩 바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다 살려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이 사람의 손 어떤가요? 악기를 연주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손바닥이 보이게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고 있죠. 이렇게 잡고는 연주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역시도 뭔가 잘못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홍도의 그림에는 이렇게 몇 가지씩 잘못된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뒤에도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김홍도는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이게 그냥 실수일까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런 그림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면 뭔가 의도가 됐을 것이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잘못된 그림을 넣었을까? 사실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김홍도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짐작을 해보자면 김홍도가 일찍부터 명성을 떨쳤던 그런 화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공들은 김홍도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그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따라 그리기도 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김홍도의 그림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값비싼 비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돈을 싸들고 와서 김홍도의 집 문턱이 닳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위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내 그림이다 하는 자신만 알 수 있는 비밀을 숨겨놓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천재화가라면 김홍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화가라면 그런 생각지 못하는 비밀을 숨겨놨을지도 모르겠죠. 여기는 활속이라는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활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활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구도가 이렇게 삼각 구도입니다. 그래서 딱 이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활을 쏘는 사람 보면요. 우리가 활을 쏘는 사람 네 왼손잡이입니다. 오 예리하세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저 사람은 왼손잡이인가 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거는 빨래터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빨래터에 지금 아낙네들이 치마도 그리고 속바지도 둥둥둥 걷고 지금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죠. 이 빨래하는 빨래 빵망이를 휘두르는 이런 모습까지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세, 포즈, 그리고 표정 이런 게 지금 마치 우리가 빨래터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빨래터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아주 편안한 여자들만의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보고 있습니다. 여기 훔쳐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봐야 뭐 허벅지, 종아리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건데 도대체 이 사람 뭘 훔쳐보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 사람 훔쳐보고 있고요. 이 사람의 존재 때문에 이 푸근한 빨래터가 알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맴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코드들을 숨겨놓은 거죠. 이 그림 속에. 여기에 있는 그림은 우물가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물가에 웬 남정네가 우통을 벗고 몸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물가에 있는 젊은 아낙네에게 물 한 바가지를 달라고 하죠. 이 젊은 아낙네가 물 한 바가지를 떠주는데 표정이 어때요? 뭔가 좀 싫지 않은 그런 표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우물가를 지나가고 있고 뭔가 좀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처럼 보여요. 그에 반해서 여기 있는 두 분은 좀 더 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저고리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저고리가 짧죠. 젖가슴이 보일 정도로 저고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저고리를 입고 옆에 있는 우통을 벗은 남자에게 이렇게 물을 길어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지나가시는 이분이요. 궁시렁궁시렁 아마 요즘 젊은 것들은 하고 욕을 하고 지나가고 있겠죠. 그렇죠? 이때 실제로 이런 모습들도 이 저고리 길이가 이 시기가 되면 점점 짧아집니다. 원래 16세기에는 저고리 길이가 약 한 45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까지 온 거죠. 그런데 19세기 오게 되면 이 저고리 길이가 20cm까지 줄어들어요.
반 이상 줄어들게 되죠. 왜 그럴까 그냥 짐작을 해보면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뭔가 모든 것들이 다 귀해졌기 때문에 천을 줄이기 위해서 점점 짧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너무 짧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오게 되면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 그들만의 아름다움의 표현이었던 거죠. 사실 이 18세기, 19세기, 18세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들에게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짧아지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김홍도의 그림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당시에 이런 복장을 가지고 말세다 하면서 비판을 했던 이익의 글도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김홍도의 제가 풍속화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김홍도 그러면 풍속화로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김홍도를 천재라고 얘기한 데는 풍속화만 갖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김홍도는 정말 그야말로 천재화가입니다. 풍속화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그림에도 다 뛰어난 실력들을 보였습니다. 자, 김홍도가 보여준 또 다른 그림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전에 김홍도의 풍속화에 대해서 이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도가 일상의 풍속을 그렸는데 부녀자와 어린아이 중에 한 번 보면 모두 다 턱이 빠지게 웃을 정도로 고금에 이런 화가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다들 칭찬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풍속을 그리는 데에도 능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것 뿐만 아니라 길거리나 가게 그리고 과거를 보는 장면, 놀이마당 같은 데서도 한번 붓이 떨어지면 손뼉을 치며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말하는 김사능의 풍속화, 김사능이라는 건 김홍도의 자입니다. 자라는 건 주위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거든요. 홍도의 풍속화가 바로 이런 거다 하고 김홍도의 스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풍속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화가가 김홍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풍속화 말고 김홍도의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림은 행여 풍속도라 그래서 김홍도가 여행하는 길에 만났던 모습들, 장면들을 그림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 풍속화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풍속화고 김홍도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렸던 풍속화입니다. 자, 이 풍속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김홍도의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풍속화 8폭의 병풍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김홍도의 풍속화는 풍속 도첩에, 화첩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었죠. 사이즈가 A4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그림하고요, 여기에 있는 병풍에 그려진 그림하고 어떤 그림이 더 가치가 클까요? 병풍이겠죠. 그렇죠? 이 당시에도 똑같은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더라도 그림의 가치를 놓고 보자면 병풍으로 그리는 그림이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족자에 그리는 그림,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게 풍속 화첩, 작은 종이에 그리는 그림,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그리는 그림이 부채에 그리는 그림, 요런 이제 순서라고 합니다. 여기 병풍에 있는 그 행여 풍속도 중에 재미있는 장면 제가 2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은 고을 원님이 행차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두 백성이 행차길을 막고 억울한 물 풀어달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을 원님의 행차를 멈추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지금 고을 원님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몸을 한껏 뒤로 제치고요. 갓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갓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한 잔 걸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기생이 따르고 있죠. 예, 바깥 나들이 소풍을 가서 한 잔 걸치고 들어오는 길이었던 거죠. 수령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백성들의 소송을 판결해줘야 되는 일이 이 원님의 역할인데 이분은 이렇게 술을 한 잔 걸치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기방쟁웅이라는 이 그림인데 말 그대로 기방입니다. 기방의 안과 바깥을 이 그림 속에 다 나타냈어요. 근데 이 기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요, 갓 색깔이 다르죠. 갓 색깔이 하얀색, 백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상중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상중에 지금 기방에 와서 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기방에 왔는데 지금 여기 두루마기 안에 큰 전대가 돈을 잔뜩 쥐고 온 거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방 바깥에는요, 여기 있는 두 사람, 한 잔이 거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두 사람 지금 들어가자, 집에 가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녀는 아마 관아에 있는 상리에게 뭔가 뇌물인지 뭔지 뭔가를 찔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속도는 김홍도가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만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풍속화인데요. 좀 사회를 풍자하는
이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김홍도의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사실 김홍도가 가장 자신 있는, 가장 즐겨 그리던 그림은 풍속화가 아닙니다. 김홍도가 가장 즐겨 그리던 그림은 신선도예요. 신선을 그리는 겁니다. 단원의 신선 그림은 후세의 길이 이름이 전해질 만하다. 그렇게 단연 최고다라고 역시 스승이셨던 강세왕 선생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강세왕이라는 스승님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신선입니다. 신선들이 떼지어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군선도입니다. 이 군선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도 계십니다.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이분. 도덕경을 손에 쥔 노자십니다. 이 당시에 이런 신선도 그림이 많이 그려졌었는데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우리가 18세기에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 뭘 원할까요? 오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백 년씩 산다는 신선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김홍도는 신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당시에 임금이 갑자기 신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그런 신선들의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냈다고 하죠. 실제로 그 당시에 왕의 눈앞에서 그렸던 그림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신선들의 모습들이 김홍도의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속화가 최고가 김홍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김홍도 자신에게는 최고로 자신 있는 그림은 바로 신선도였던 거죠. 또 다른 김홍도의 그림에는 산수화, 우리가 풍경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산수화에 있어서도 김홍도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산수화가 제일 유명한 것이 겸재정선의 산수화죠. 그렇죠?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개척했다면 김홍도는 그걸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금강산에 있는 총석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금강산은 김홍도가 40대 때 정조의 특명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사실 정조 임금은 금강산을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왕이 가고 싶다고 해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정조가 특별히 금강산에 가서 금강산의 절경들을 그림에 담아오라 해서 가서 그려왔던 그림이고요. 이 총석정을 나중에 다시 그린 그림이 여기에 있는 총석정도입니다. 그림의 화풍이 좀 더 원숙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의 또 다른 산수화로 도담삼봉이라는 정도전의 호가 여기서부터 비롯됐죠. 여기에 도담삼봉의 모습도 김홍도의 산수화로 유명합니다. 단양 8경 중에 하나가 도담삼봉이죠. 그 중에 김홍도가 가장 신경을 써서 그린 단양 8경이 여기에 있는 사인암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가 1년을 고심한 끝에 붓을 들었다 해서 아주 절경으로 또 김홍도의 그림으로도 유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김홍도는 산수화에 있어서도 최고였던 걸 자랑했고요. 그리고 김홍도는 탱화도 그렸습니다. 우리가 불화하고 탱화는 같은 말로 쓰는데요. 이렇게 부처님 뒤에 그려놓은 그림을 불화라고 합니다. 이 불화도 김홍도의 불화는 알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화는 기존의 불화하고 좀 달라요. 부처님들의 생김새가 굉장히 입체감이 있죠. 광대뼈가 이렇게 드러날 것 같은, 드러나 보이는 이런 명암법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작게 그리는 원근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실제로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아서 청나라를 다녀와서 청나라의 그 당시 서양의 그림 그리는 화법을 영향을 받아와서 최초로 불화 중에서는 서양의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탱화까지 김홍도의 그림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요. 특히 이 탱화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직접 만든 절 용주사의 후불탱화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세상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불화에도요. 김홍도가 여기에 손을 바꿔놨습니다. 이분의 손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와야 되겠죠. 그런데 손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자,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김홍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도가 이런 영모화, 작은 짐승이나 혹은 화조화라 그래서 새나 꽃을 그리는 이런 그림도 김홍도의 그림이 알아줍니다. 자, 이 그림들은 간송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선물로 그린 그림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
고양이와 나비로 보이죠, 그렇죠? 황묘 농접이라 그래서 이 노란 고양이가 이 나비를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비가 고양이를 희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고양이는 고양이 묘자죠. 이게 70세를 뜻합니다. 70세 모자, 70을 나타내는 모자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70을 나타내고요. 나비접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비접은 80을 뜻하는 질자하고 같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80세를 뜻해요. 그래서 70세, 80세를 뜻하고요. 여기에 있는 페랭이 꽃은 꽃말이 청춘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돌, 바위, 돌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 이 청춘과 변하지 않는 돌. 그러니 70세, 80세 되도록 건강하게 젊게 사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비꽃은 생김새가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등끌개를 닮았어요. 등끌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긁을 수 있죠. 여의라고 부르는데 내 뜻대로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0, 80까지 젊게 사시면서 뜻한 일 다 이루어지시라. 정말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겠죠. 좋은 바램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비슷한 그림으로 여기에 있는 해탐노아라는 이 그림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급제를 하면 임금님이, 특히 장원급제 같은 걸 하면 임금님이 어사주를 내립니다. 어주를 내리세요. 그리고 고기를 함께 하사합니다. 그 고기, 임금님이 내리는 고기를 고기 려자를 쓴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갈대도 갈대 로자를 쓰는데 이게 발음이 같대요. 그래서 지금 이 개가 갈대를 잡고 있죠. 그 말은 과거 합격을 거머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를 잡음으로 인해서 과거 합격을 거머쥐고 임금님의 고기를 하사받으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가 두 마리가 보입니다. 개는 이 껍질이 단단하죠. 그래서 이 개 껍질을 우리가 단단하다 해서 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성적을 매기게 되는데 이 성적이 갑과 을과 병과예요. 갑이 제일 높은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 두 마리는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라, 갑과로 합격을 하라는 얘기인데 개가 두 마리죠. 소과에도 대과에도 갑과 성적으로,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글자가 이렇게 멋있게 휘갈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당나라의 시인이 쓴 글귀 중에 하나인데요. 바다 용왕 앞에서도 개는 옆으로 걷죠. 용왕님 앞에서 감히. 그 말은요, 임금님 앞에서도 소신 있게 자기 뜻을 밝히는 그런 관료가 되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영모화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김홍도입니다. 가히 천재라고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겠죠. 여기에 있는 이 마상청행도라는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 중에서는 제가 마음이 가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장년의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 멋있는 말을 타고 선비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가 말의 고삐를 딱 당겨서 말을 멈췄어요. 왜? 꾀꼬리 소리를 듣고요. 꾀꼬리 한 마리는 여기 있고 한 마리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쌍의 꾀꼬리를 보면서 꾀꼬리의 노랫소리에 마음을 잃은 겁니다. 한참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 사람과 여기 동자의 시선이 모두 꾀꼬리를 향해 있죠. 그래서 이런 시선도 보면 여기에 있는 길하고 평행되도록 시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김홍도가 선비인데, 선비면 사실 사군자를 그린다거나 이 선비의 기품에 맞게 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꾀꼬리 소리에 발길을 멈췄어요. 그 말은 뭔가 이 그리움, 보고 싶은 이가 있는, 뭔가 좀 가슴에 잔잔한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김홍도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를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김홍도의 그림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홍도가 정조의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화들을 남겼어요. 정조가 화성 행차를 할 때 그 모든 기록들을 남겨놓은 게 원행을묘 정리일궤라는 모두 10권으로 된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권에는 그 행사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나머지 7책에는 세세한 기록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록화라는 건 왕실에서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이런 그림으로 함께 참여를 한 거죠. 이런 그림들 중에서도 김홍도가 정조의 화성행차를 따라가서 8폭 병풍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8폭 병풍 중에 몇 장면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위에서 항공 촬영을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드론이 없었을 텐데 맞죠. 행사 장면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김홍도의 기질을 또 엿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그림들은 크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각각 세로가 1m 50cm가 안 되죠. 그런데 이 그림에 여기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사람들의 크기가 요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그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렸으니까 그 정성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김홍도는 우리는 단지 풍속화가로 알고 있었는데 풍속화 외에도요 여러 가지 신선도 그리고 한수화, 영모화 그리고 또 기록화까지 이런 많은 그림들을 남겨놨고요. 이런 김홍도의 그림은 옛사람과 비교할지라도 그에게 대항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다방면에 그림에 있어서 정말 최고였던 사람이 김홍도인 것 같습니다. 김홍도가 왜 천재화가인지 동의가 되시는가요? 그러면 이 김홍도는 어떻게 천재화가가 됐는가? 이 김홍도가 천재화가가 되는데 일조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홍도를 키워낸 사람이 바로 강세왕 선생입니다. 어려서부터 김홍도가 강세왕 선생 밑에서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김홍도는 실제로는 중인 집안이에요. 선조는 무신이었던 선조도 있었는데 중인으로 신분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김홍도가 화공이 되는데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김홍도의 실력을 알아보고 어머니가 김홍도를 지원해줬다고 해요. 어머니 집안이 또 많은 화공을 배출한 집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강세왕의 밑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강세왕 선생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처가가 있던 안산에서 그림을 가르쳤다고 하고 그래서 김홍도도 안산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강세왕의 제자로 그림을 배웠고요. 강세왕은 양반입니다. 전문적인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에도 능하고 글씨에도 능하고 그림에도 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평가하는데 유명한 평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왕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스승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이 단원 김홍도 선생이 호를 단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호를 써달라고 스승에게 부탁을 했는데 스승이 그것 대신에 김홍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줬습니다. 그게 단원기라고 남겨져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김홍도의 삶을 좀 많이 들여다볼 수가 있죠. 스승과 제자, 강세왕 선생과 제자였던 김홍도가 함께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는 소나무는 강세왕 선생이 그렸고요. 여기에 있는 호랑이는 김홍도가 그렸죠.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자국, 소나무에 이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거 호랑이 발톱 자국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 한눈에 보더라도 정말 호랑이를 이렇게까지 잘 그릴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이 그림 속에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호랑이 그림이 이 그림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여백이, 여기 이 여백, 요 여백, 이 여백 갈수록 여백이 작아지죠. 여기도요. 여백이 여기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을 규칙적으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시원하게 여백을 뚫어줬는데 이런 배치도 이런 구도를 잡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요. 이 그림 역시도 크기가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여기 호랑이 부분, 특히 머리 부분만 집중을 해보면요. 호랑이 머리 부분만 약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에 호랑이의 털을요. 가는 바늘보다도 더 가늘게 호랑이의 털을 묘사를 해놨죠. 아마 수천 번 획을 그었을 겁니다. 그런 아주 사실적인 김홍도와 스승님의 송화 맹호도였고요. 스승님은 김홍도에 대해서 내가 단원과 사귄 것은 모두 3번에 걸쳐서 변했는데 처음에는 단원이 내게 그림을 배웠으니 사제간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사포서라고 왕실에서 채소를 기르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직장의 상하관계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그림에 김홍도의 그림에 강세왕이 평을 다 적었으니 함께 예술하는 그런 동료의 관계로 조금씩 변해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당시 김홍도의 뛰어난 기량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요.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을 구하겠다고 사람들이 김홍도의 집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강세왕 선생은 김홍도에 대해서 나이로 치면 내 나이의 반을 접어야 동갑이 되는 그런 나이 차이지만 이 사람하고 예술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거의 벗과 같이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강세왕 선생이 있었기에 김홍도가 뛰어난 화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뛰어난 김홍도의 자질은 벌써 20살이 되기 전에 도화서에 합격을 합니다. 도화서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21살 때 영조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데 또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살 때에는 영조의 어진화사,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공은 당대 최고의 화공들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 영조의 어진화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세손이었던 정조의 초상화도 함께 그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조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왕의 어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얼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관화사라 그래서 정말 최고의 화사가 얼굴을 그립니다. 얼굴을 그리는 데는 참여하지 못했다 합니다. 김홍도가요, 다양한 분야의 그림에 다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 그러면 인물화가 그나마 조금 부족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김홍도에 대해서 기록에 따르면 그 생김새가 빼어나게 맑고 훤칠하게 키가 커서 보통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풍채와 태도가 좋고 도량이 넓어서 신선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그림도 잘 그리죠? 외모도 잘생겼죠? 거의 연예인급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며 표정도 어때요? 뭔가 잔뜩 이렇게 자신만만한 뭔가 좀 출세지향적인 그런 이제 욕구가 막 샘솟는 이런 젊은 혈기왕성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김홍도의 모습이 조금씩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우리가 김홍도의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홍도는 정조가 즉위하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정조의 어진을 그렸는데 1781년에 정조의 어진을 그렸고 그 상으로 관직에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 관직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중인이 이렇게 관직에 진출한 것이 많지 않았는데 단원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거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이후에 이제 정조의 명으로 금강산도 가고요. 그리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시는 용주사의 탱화를 그리는 데도 참여합니다. 정조는 김홍도가 그림의 솜씨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그림과 관련된 모든 일은 김홍도가 주관이 되게끔 하라 하고 김홍도를 전폭적으로 밀어준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김홍도는 왕의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정조는 그림을 그리는 화공들을 자기에게 맞게끔 뽑았다고 해요. 원래 도화서에 있는 화공들 중에서 따로 이 시험을 봐서 자비대령 화원이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을 규장각에 소속시켰다고 합니다. 규장각은 정조의 개혁정치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자비대령 화원을 뽑을 때는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냈었다고 합니다. 벼수학하는 모습을 그려와라. 활쏘기 모습을 그려와라. 봄나들이 모습을 그려와라. 종로의 시장의 모습, 그리고 씨름이나 광대놀이 같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문도 했다고 해요. 그림만 보면 단박에 껄껄껄하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와라. 이런 주문들을 했답니다. 자, 정조는 왜 이런 주문들을 했을까요? 누구보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싶었던 군주가 정조였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실제 모습들을 그림을 그려옴으로 인해서 백성을 위한 정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백성들의 삶은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들은 정조의 통치에 필요했던 보고서의 성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이런 정조 밑에서 정조의 개혁 정치에 서포트를 하면서 이 김홍도는 더욱더 천재 화가로서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김홍도가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정조의 어진을 그리는 작업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상으로 연풍 지역에 현감이 됩니다. 고을 사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출세를 하다 보니까 약간 자만을 했는지 여기 김홍도가 사냥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매를 이용해서 매사냥을 즐겼다 그래요. 그리고 정조 이 시기 때는 또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름 김홍도가 고을 안에 있는 백성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흡족치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김홍도를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왔어요. 김홍도는 고을의 수장인 몸으로서 중매나 행하고 노비와 가축을 상납케 하고 사냥이나 즐겨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이나 비방이 자자하다. 결국 이로 인해서 현감 자리에서 3년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물러났던 김홍도는 다시 정조의 도움으로 왕실에서 기록화를 그리는 도화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원도라는 그림을 보면 여기에 있는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림만 즐겨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풍류를 아는 그런 인물이 바로 김홍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김홍도가 결국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김홍도의 삶도 어려워집니다. 한 번은 김홍도가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가난해서 끼니도 잊기 힘들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매화나무를 가져와서 파는데 그 매화나무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이걸 살 돈이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누군가가 3,000냥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그 3,000냥을 받아서 이 매화나무를 2,000냥 주고 샀대요. 그리고는 나머지 800냥으로 매화를 보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술을 즐겼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냥으로 쌀과 끼니거리를 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김홍도라는 사람 굉장히 다방면에 능력은 출중할지 모르겠지만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상당히 부족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난한 속에서도 종이창에 흙벽을 바르고 이 몸이 닿을 때까지 벼슬이 없더라도 나는 시나 그리고 노래나 읊으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욕심이 없이 토탈한 그런 모습을 노년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노년에는 음악과 함께 호탕한 기질을 계속 누리면서 그걸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긴 했었지만요, 결국 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날씨가 이처럼 차가운데 집안에 모두 편안히 지내느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의 훈장 선생님께 보낼 월사금, 그러니까 등록금을 보내지 못해서 안타깝다 하는 노년의 어려운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왕의 남자로 명성을 떨쳤던 김홍도의 노년의 그림을 보면, 돌아가시기 한 해 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주 쓸쓸한 김홍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홍도는 당대의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가 노년에는 힘든 그런 삶을 보이는데, 지금까지 제가 김홍도가 왜 천재인지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고요. 천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홍도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노년에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천재화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홍도의 이런 많은 그림들이 지금 약 300점 정도의 그림이 남겨져 있는데, 그 그림 속에는 조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김홍도의 삶을 제쳐놓고 김홍도의 그림만 놓고 보더라도 김홍도는 자신의 그림 속에 조선을 담았습니다. 이런 김홍도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얼마나 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